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논리학의 유형과 특징,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의 지도라고 할 만한 논리학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이 사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보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논리학 하면 딱딱하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생각의 기본 틀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다양한 논리학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뭐랄까 독특한 틀을 제공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딱 잡아보는 거예요. 네네. 특히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형식 논리학, 이건 중심으로 시작해서 다른 논리학들이 또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형식 논리학이 워낙 기본이니까요. 자료를 보면 논리학을 인간 사고의 법칙이나 형식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규칙과 구조를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우리 몸이 어떤 생리 법칙을 따르듯이 생각에도 그런 법칙이나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 비유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규칙들이 대체 뭐고 또 우리 생각을 어떻게 좀 더 명료하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 논리학부터 시작해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했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내용보다는 생각이 어떤 틀, 어떤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바로 그 형식 자체에 집중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의 내용보다는 뼈대, 구조에 집중하는 거죠. 얼마나 탄탄했으면 철학자 칸트조차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거의 완성된 학문처럼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니 대단하긴 한 것 같까요? 그렇죠. 형식 논리학이 그렇게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진 건 뭐랄까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과정에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 객관적인 틀. 네. 물론 한계도 있죠. 생각의 내용이 막 변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런 역동적인 측면까지는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곤 해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다른 논리학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형식 논리학에는 아주 기본이 되는 원리가 네 가지나 있다고 해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충족 이유율. 이게 우리 생각에 어떤 흔들리지 않은 기반이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것들이죠. 간단히 핵심만 좀 짚어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동일률. A는 A다. A는 A다. 네, 아주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중요해요. 사과는 사과다처럼 어떤 개념이나 대상은 자기 자신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거나 생각할 때 단어나 개념의 의미가 막 바뀌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겠죠. 네, 그런 일관성의 기초가 되는 원리예요. 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처럼 두 개념이 같다는 걸 말하기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모순율은 뭔가요? A는 BA가 아니다. 이건 동일률을 그냥 뒤집어서 표현한 거예요. 사과는 사과 아닌 것이 아니다. 음, 약간 헷갈리는 듯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내용은 같아요. 이것은 사과이다와 같은 말인데 어떤 것이 동시에 그것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원리예요. 명확한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 아, 오케이. 명확성. 그럼 배중률은요? A는 B이거나 B이다. 네, 이것은 사과이거나 혹은 사과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사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도록 요구하는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충족 이율. 모든 것은 이용을 가진다. 이건 라이프니츠가 강조했다고요. 네, 어떤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이 그래 이게 아니라 네, 근거 없는 주장은 안 된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리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또 존재의 원인, 즉 인과율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렇군요. 이 네 가지 기본 원칙 위에 형식 논리학은 개념, 판단, 추리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분석한다고 해요. 네? 그럼 먼저 개념부터 좀 볼까요? 개념이 뭔가요? 개념이라고 하는 건 여러 대상들에서 공통된 본질적 특징을 뽑아낸 일종의 생각의 단위예요. 생각의 단위. 네.
예를 들어 나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세상의 수많은 개별 나무들의 공통점을 딱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개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내포와 외현인데요. 내포와 외연. 내포는 그 개념이 가진 속성, 다시 말해 의미예요. 나무의 내포는 식물이다, 줄기와 잎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 그 개념의 뜻. 그렇죠. 반면에 외연은 그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예요. 나무의 외연에는 소나무, 뻔나무, 참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적용되는 대상들. 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내포와 외연의 관계예요. 자료에도 생물 분류의 추시가 나오잖아요. 생물, 동물, 척추동물, 포유류. 네, 봤어요. 하위 개념으로 내려갈수록 예를 들어 동물에서 포유류로 이렇게 내려가면 젖을 먹여 키운다는 내포, 즉 속성이 추가되면서 의미는 더 구체적이 되죠. 네, 구체적이 되죠. 그런데 외연, 즉 대상의 범위는 전체 동물에서 포유류로 확 좁아지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내포가 늘어나면 외연은 줄고 외연은 줄면 내포는 늘어나는 서로 반비례 관계인 셈이에요. 아, 그래서 상위 개념, 유개념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위 개념, 종개념. 이게 나뉘는 거군요. 맞아요. 동물은 포유류의 상위 개념, 포유류는 동물의 하위 개념인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계속 상위로 올라가면 가장 포괄적인 최상위 개념에 도달한다고 해요. 이걸 범주, 캐테고리라고 부른다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실체, 양, 질 이런 식으로 10개를 제시했고 칸트는 양, 질, 관계, 양상이라는 4가지 기준 아래 총 12개의 범주를 제시했어요. 와, 12개나요? 네, 이게 뭐랄까 우리 생각이 세상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일종의 서랍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개념들을 이 범주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요소인 판단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개념들을 연결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또는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언어로는 보통 명제라고 표현되고요. 주어 s는 수러 P, 즉 S is P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S is P. 네. 이 판단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칸트가 분류한 틀이 오늘날에도 꽤 유용하게 쓰여요. 칸트의 분류요? 네. 양, 모든 어떤 하나, 질, 긍정, 부정, 관계, 단정, 조건, 선택, 그리고 양상, 가능, 현실, 필연 이렇게 4가지 기준 아래 각각 3가지씩 총 12가지 형식이 있죠. 와, 이것도 12가지네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의 모든 주장이나 생각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만약 비가 오면 소풍은 취소다, 이것은 아마도 진실일 것이다,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의 종류가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는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언 판단, 즉 S는 P이다 형태인데요. 여기에 양, 모든 어떤, 그리고 질, 긍정, 부정을 조합하면 4가지 기본 형식이 나와요. A, E, I, O라고 부르죠. 아, AEIO. 들어본 것 같아요. 네, A는 모든 S는 P이다, 전칭 긍정. E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 전칭 부정. 모든, 전칭. 네. I는 어떤 S는 P이다, 특칭 긍정. O는 어떤 S는 P가 아니다, 특칭 부정. 어떤, 특징. 네. AEIO.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주연이라는 거예요. 주연. 배우 이름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판단 속에 쓰인 개념, 즉 주어나 수어가 그 개념의 외연 전체, 다시 말해 그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건지를 따지는 거예요. 아, 모든 대상인지 일부 대상인지. 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라는 A 판단을 볼게요. 여기서 인간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가리키니까 주연됐다고 해요. 네. S는 주연. 그런데 동물은 어떤가요? 이게 세상의 모든 동물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인간에 해당하는 일부 동물만을 말하니까 이 경우에는 주연되지 않았다, 즉 부주연이라고 해요. 아, P는 부주연이군요. 네, 다른 예를 들면 모든 조류는 포유동물이 아니다 라는 이 판단에서는 조류 전체와 포유동물 전체가 서로 배척되니까 S와 P 둘 다 주연이 돼요. 둘 다 주연. 또 어떤 꽃은 붉다 I 판단에서는 일부 꽃,
일부 붉은 것만 관련되니까 둘 다 부주연이고요. 어떤 새는 육식동물이 아니다. O 판단에서는 어떤 새, S는 부주연이지만 그 새들이 속하지 않는 육식동물 전체, P에 대해 말하는 셈이라 P는 주연이 돼요. 와, 이거 좀 복잡한데요.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연 규칙을 잘못 적용하면 논리적 오류에 빠지기 아주 쉽기 때문이에요. 오류요? 네, 예를 들어 모든 현명한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다. 이게 참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A 판단이니까 S는 주연, P는 부주연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럼 모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겠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맞을까요?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원래 판단에서 P, 즉 책 많이 읽는 사람은 일부 현명한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부주연, 이걸 뒤집은 결론에서는 P 전체에 대해 말하려고 주연했기 때문이에요. 책을 많이 읽지만 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런 걸 부당주연의 오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반박할 때 그 주장에 사용된 개념이 전체를 말하는 건지 일부를 말하는 건지 명확히 파악하는 게 논리적 함정을 피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네, 주연 개념 이거 잘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형식 논리학의 마지막 요소, 추리로 가볼까요? 네, 추리. 이건 이미 아는 판단, 즉 전제들로부터 새로운 판단,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이라고 하죠. 연역, 귀납, 유비 추리가 대표적이고요. 네, 그중에서도 연역 추리. 특히 3단 논법이 형식 논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3단 논법, 네. 가장 확실한 추리 방식인데요. 아주 유명한 예가 있죠. 모든 사람, M은 죽는다. P, 대전제. 네, 소크라테스, S는 사람이다. M, 소전제. 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S는 죽는다. P, 결론. 이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원리, 대전제에서 구체적인 사례, 소전제를 거쳐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는 아주 강력한 논증 형식이에요. 구조는 보통 중개념 M을 매개로 해서 대개념 K와 소개념 S를 연결하는 형태예요. M-P, S-M. 그래서 S-P. 확실한 결론을 보장하는군요. 그럼 귀납 추리는 정반대 방향이라고요? 네, 귀납은 여러 개별 사례들, 예를 들어 내가 본 까마귀 1도 검다, 까마귀 2도 검다, 까마귀 3도 검다. 이런 관찰 사실들로부터 그럼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일반적인 법칙이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과학적 발견 같은 데 많이 쓰이죠. 그렇죠. 경험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형식 논리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점프가 있어요. 점프요? 네. 전제는 어디까지나 내가 본 일부 까마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모든 까마귀에 대해 말하니까요. 논리적으로 100% 필연적인 건 아니죠. 내일이라도 하얀 까마귀가 발견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개연성이 높은 거지 필연은 아니군요. 맞아요. 하지만 자연에는 어떤 규칙성, 동일성의 원리, 인과줄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경험적인 일반화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추론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유비 추리. 이건 유추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하는 거 맞죠? 네. 예를 들어 지구랑 화성이 여러모로 비슷하네. 둘 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고 자전하고 대기도 있고 온도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네네.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으니 어쩌면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처럼요.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네요. 네, 두 대상이 여러 공통된 속성을 가질 때 한쪽이 가진 다른 속성을 다른 쪽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과학적인 가설을 세울 때 아주 흔하게 쓰여요. 물론 유추의 설득력은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본질적이며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 없는지에 달려있겠죠. 네. 자, 이렇게 형식 논리학의 기본 틀, 즉 원리, 개념, 판단, 추리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생각의 질서를 잡는 데는 정말 강력해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정적이고 고정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의 변화나 발전 같은 걸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려는 다른 논리학들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식 논리학이 주로
정적인 사고의 구조와 규칙에 집중했다면 다른 논리학들은 좀 다른 질문들을 던졌어요. 예를 들어 해결 논리학 같은 경우엔 사고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여기에 주목했죠. 사고의 발전. 네, 세상이나 우리의 인식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상태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했죠. 핵심은 그 유명한 변증법, 정반합이고요. 아, 정반합. 네, 어떤 주장, 정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주장, 반이 나타나고 이 둘 사이의 모순과 긴장을 극복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종합, 합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합이 다시 새로운 정이 되어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각이 발전한다고 본 거예요. 헤겔은 이 발전의 주체가 관념이나 정신이라고 봤기 때문에 관념 변증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군요. 그럼 이 해결의 변증법을 이어받았지만 방향을 좀 튼 것이 마르크스주의 논리학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르크스는 해겔의 변증법적 틀은 받아들였지만 발전의 원동력을 관념이 아니라 물질, 즉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유물 변증법이라고 하죠. 유물 변증법. 네, 사회나 자연의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는데 이 변증법적 틀을 적용했어요. 초기에는 형식 논리학의 동일률 같은 원리가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또 일관된 사고의 필요성도 인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형식 논리학은 기본적인 사고 규칙으로 변증법은 더 높은 차원의 발전 법칙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 했다는 설명이 자료에 나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보려고 했군요. 그렇죠. 다만 아주 체계적으로 완성된 변증법적 논리학 자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언급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의 기호 논리학도 소개되어 있어요. 이건 수학 기호를 쓴다고요? 네, 맞아요. 형식 논리학을 훨씬 더 엄밀하고 정교하게 발전시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엄밀하게. 네, 개념 자체의 내용보다는 명제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어 그리고는 점, 또는은 쐐기, 마냥 라면은 말굽, 아니다는 물결, 표시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요. 와, 정말 수학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복잡한 연역 추리 과정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표현하고 오류 없이 기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또 현대 컴퓨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칸트의 선엄적 논리학이 나오는데 이건 또 결이 상당히 달라 보여요. 네, 이건 앞선 논리학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져요. 뭐랄까, 우리가 관련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암이란 무엇인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인식론적 질문에 답하려는 논리학이에요. 인식론적 논리학? 네, 칸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그냥 수동적으로 거울처럼 비춰서 아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 대신 우리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어떤 인식의 틀, 공간과 시간이라는 직관 형식, 그리고 앞서 말한 12개의 범주, 오성 형식, 이 틀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경험들을 능동적으로 구성해서 인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죠. 아, 우리가 가진 틀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거군요. 우리 프로그램 같아서 이것만으로는 아무 내용도 알 수 없고 반드시 외부 감각 데이터와 결합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이 생각 자체의 규칙에 관한 것이었다면 칸트의 선엄적 논리학은 알, 즉 인식 자체, 가능 조건과 구조에 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논리학들이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질서 정연한 형식 논리부터 시작해서 변화와 발전을 강조했던 해결과 마르크스, 또 기호를 통해서 극도의 정밀함을 추구했던 기호 논리학,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의 근본 틀을 파고든 칸트까지. 네, 정말 각양색색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다양한 접근법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논리라는 게 딱 하나로 정해지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론하고 나아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는지 그 다양한 방식과 깊은 고민의 결과물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각각의 논리학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생각 도구를 제공하는 셈이에요.
형식 논리학은 일관되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변증법은 세상의 변화와 모순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관점을 열어주죠. 네네. 또 기호 논리학은 엄밀한 분석 능력을 키워주고, 칸트의 논리학은 우리 지식의 한계는 어디까지고 또 가능성은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들고요. 정말 유용한 도구들이네요. 그렇죠. 이 다양한 도구들을 알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주장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복잡한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본 이 자료의 맥락을 보면요. 이 다양한 전통적 논리학들은 어쩌면 통일 논리학이라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처럼 제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 있죠. 형식 논리학이 가진 어떤 정적인 측면의 강점, 또 변증법이 주목한 동적인 측면, 그리고 칸트가 파고든 인식론적인 기반. 만약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더 통합적인 논리학이 가능하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그런 통합된 논리학은 우리 사고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넘어서는 어쩌면 더 깊은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논리학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끝까지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